1번입니다. 지금 보기와 같은 PQ 평면에서 지금 여러 방향의 응력 경로를 나타냈는데 이 응력 경로 중에서 등방 하중으로 변화시킬 때의 응력 경로를 나타낸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응력을 연직 응력과 수평 응력이 있죠. 그래서 이 연직 응력과 수평 응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PQ를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초기 응력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P는 두 개를 합한 값이 되고 Q는 두 개의 차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응력에 변화가 생겨서 연직 응력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수평 응력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 PQ가 변할 겁니다. PQ가 우선 P부터 보면 이렇게 더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부분이 P0가 되니까 이거를 P0로 뽑고 2분의 델타 시그마 V 플러스 델타 시그마 H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 Q1도 우리가 2분의 시그마 V 플러스 델타 시그마 V 마이너스 시그마 H 플러스 델타 시그마 H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것도 정리를 하게 되면 Q0에다가 2분의 델타 시그마 V 마이너스 델타 시그마 H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등방하중이라 그랬으니까 등방하중이란 얘기는 델타 시그마 V랑 델타 시그마 H랑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델타 시그마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P1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니까 P0에다가 델타 시그마가 되겠죠. 그리고 Q1은 지금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Q0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 P1과 Q1을 보면 Q1은 처음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Y축으로 여기서 이 Y축으로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 P1이 더해지고 빼지고 이렇게 되니까 오른쪽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Y축 변화는 없는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니까 OG 또는 OC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번입니다. 지금 용적 팽창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다짐 곡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짐 곡선이 있는데 다짐 곡선 같은 경우는 가로축에 함수비가 있고 세로축에 건조 단위 중량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다짐 곡선의 개형은 이렇게 위로 종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도 분포가 매우 좋지 않은 사질토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양상을 보인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입도 분포가 좋지 않은, 매우 좋지 않은 사질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적 팽창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를 보면 함수비가 낮은 부분에서 함수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조 단위 중량이 감소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용적 팽창 현상이 왜 발생을 하느냐? 낮은 함수비에서 입자간 표면 장력이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벌집 구조가 형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벌집 구조 또는 봉소 구조라고 했는데 그러면 벌집 구조가 형성이 되면 부피 증가가 발생을 해서 부피 증가 말이 꼬이는데 부피 증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감마 D가 감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함수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낮은 함수비에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함수비에 영향이 있으니까 2번은 점성토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입도 분포가 좋지 않은 사질토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은 두 입자 사이에 수막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아니라 표면장력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4번은 입자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입도 분포가 매우 좋지 않을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3번입니다. 지금 보기와 같이 최대 전다 능력이 발생하는 A, B 면의 각도 세타와 최대 전다 능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제가 토질역학이랑 응용역학은 수직 응력의 부호가 다르다고 했죠. 하지만 토질역학 부호를 이용하지 않고 일단 응용역학 부호를 이용해서 해석을 한 후에 결과값만 부호를 바꿔서 표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값들을 우리가 응용역학 지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호를 표현을 하게 되면 시그마 x는 마이너스 6kPa이 되고 시그마 y는 마이너스 2kPa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최대 전다 능력이 발생되는 세타와 최대 전다 능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두 개 값이 지금 전다 능력이 없죠 여기는. 그래서 지금 이게 주응력 상태니까 이거를 우리가 모원으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돼서 지금 마이너스 6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지금 세타라는 것은 이 면과 이 면이 최대 전단 응력이 발생되는 면의 사이각이죠. 그런데 지금 이 면이 이 점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전단 응력이 발생되는 점은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세타라는 것은 이 사이의 각도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원에서는 실제 각도의 2배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90도인데 세타는 90도의 절반인 2분의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45도가 되고 일단 답은 2번이고 최대 전다 능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름이 6과 2의 차이니까 4죠. 그러면 여기 반지름은 2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 전다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모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응용역학 지식을 이용해서 최대 전다 능력 공식이 있죠. 여기다 대입을 해도 되고요. 지금은 전다 능력이 0이니까 이거 여기다가 0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응용역학적인 지식이 있는 수험생들은 지금 이게 최대 주응력 상태니까 바로 이제 이걸 쓰지 않고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이런 공식을 이용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답은 똑같이 이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해도 2번이 나오게 됩니다. 4번입니다. 지금 삼축 압축 시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1번부터 보면 비한밀 비배수 시험은 그러니까 유유 시험은 구속 압력을 바꿔가면서 3번 시험을 실시해도 파괴시 전응력의 모원의 크기가 모두 일정하며 파이는 0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봤죠. 가로축을 수직 응력으로 그리고 세로축을 전단 응력으로 그리면 우리가 유유 시험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다 그러냐면 구속 압력이 작다면 그러니까 시그마 3가 뭐 한 10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이제 1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시그마 3를 20으로 증가시켜도 그러니까 20이나 30으로 증가시켜서 시험을 진행을 해도 이 모원의 크기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경 델타 시그마 D는 똑같다고 했어요. 항상 이 시그마 3는 달라지지만 이게 유효 시험의 특징이라 그랬고 그래서 이 모원들을 연결을 하게 되면 파괴 포락선으로 연결을 해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수평으로 그려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0이라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유 시험 보고 뭐 파이는 0 비배수 시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고 니은 같은 경우는 비한밀 비배수 시험은 구속 압력을 바꿔가면서 3번 시험을 실시해도 파괴시 유효 응력의 모호는 서로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지금 그려진 이러한 그래프들은 전응력 그래프죠. 그렇지만 이 값들의 이 모원들에 대해서 각각 수압이 구속 압력과 똑같은 크기의 수압이 발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3를 10 줬다. 그럼 과잉간극 수압이 10이 발생을 하고 시그마 3를 30 줬다. 그러면 과잉간극 수압이 30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결국에 유효 응력 원에 대해서 그리게 되면 이거를 여기다 그리게 되죠. 똑같은 크기의 유효 응력 원이 하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시그마 3를 주든지 간에 얘네들은 유효 응력 원이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은
비안밀 비배수 시험에서는 시료를 안밀시키기에 앞서 시료를 완전 포화시키기 위해 배합을 가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아직 안 했었는데, 우리가 삼축 압축 시험이라는 게 두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1단계라는 것은 구속 압력 단계라 그랬고, 2단계는 축차 응력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삼축 압축 시험이라는 게 완전 포화된 시료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 포화된 시료를 이용을 해서 1단계를 진행을 하고 2단계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표에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완전 침수되어 있는 어떤 시료를 이렇게 채취를 한다고 하면 교란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교란이 발생이 되겠죠. 뭐 이렇게 채취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흙 입자가 이렇게 흐트러질 테니까. 그러면은 현장에서는 완전 포화가 돼 있었지만 실제로 이 채취 시료기에다가 안밀링에다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얘네가 포화도가 100%가 아닙니다. 왜냐면 교란 과정에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은 얘를 100%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현장을 재현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상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0단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0단계라는 것은 이제 포화도를 100%로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럼 얘를 포화도를 100%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안밀링에 이렇게 흙이 있는데 물속에 물론 잠가놨겠죠. 이렇게 물속에 잠가놓는다고 해서 포화도가 100%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워낙에 투수성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힘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포화도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포화도를 증가시키냐면 이제 배합이라는 걸 가하게 됩니다. 배합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백프레셔라 그러는데, 여기 써져 있죠. 백, 뒤에다가 압력을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수한 장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내부에서 이렇게 응력을 증가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화도가 증가를 하게 돼요. 이게 왜 내부에서 압력을 주면 포화도가 증가를 하게 되냐면, 내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이 안에 있는 공기방울들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공기방울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포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힘을 이제 우리가 백프레셔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그래서 3번 디귿도 맞는 얘기고, 리을은 안밀 배수 시험은 흙시료를 안밀시키고 난 후에 전단 시 간극수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천천히 하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응력 경로와 유효응력 경로가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CD 시험 같은 경우는 간극수압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가 CD 시험 같은 경우가 2단계에서 배수를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중을 빨리 제어를 하게 되면 배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간극수압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잉간극수압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이 2단계에서 하중을 굉장히 천천히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천천히 제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맞고, 수압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응력 경로와 유효응력 경로가 같다는 말도 같죠. 이거랑 같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 이 안밀 배수 시험에서는 하중을 굉장히 천천히 가하게 되죠. 근데 이 천천히 가한다는 게 뭐 24시간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CD 시험이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입니다. 지금 항만 저반 시설을 축조하기 위해서 토치장에서 흙을 채취하여 1000세제곱미터의 제방을 쌓으려고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방 현장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풀어본 이제 유형이죠. 현장에다가 최적이 1000세제곱미터인 제방을 쌓으려고 하는데, 토치장 흙의 간극비가 있고, 여기서 이제 흙을 퍼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간극비가 0.8이고
현장의 간극비는 0.2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랬냐면 항상 흑입자는 무게가 변하지 않고 부피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흑입자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간극비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흑입자의 부피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간극비라는 것은 VS분의 VV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VS분의 V-VS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VS가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고 V는 1000이라고 있고 VS인데 이게 지금 0.2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VS가 이게 3분의 25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분의 2500이라는 흑입자의 부피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가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토치장의 간극비가 0.8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토치장에서 퍼야 하는 흙의 무게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VV인데 VS분의 마이너스 VS고 VS가 지금 3분의 2500이고 V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값이 0.8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V가 15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6번입니다. 지금 보기와 같이 흑사면에서 원호 활동 파괴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파이는 0 해석법을 이용하여 사면의 안전율을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전율이라는 것은 이 문제도 우리가 많이 풀어본 유형인데 외력분의 저항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원호 활동 파괴에 대해서 안전율을 고려를 하라고 했으니까 모멘트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력 모멘트라는 것은 지금 토체의 무게가 발생시키는 모멘트일 테고 우리가 이거를 뭐 유발 모멘트라고 표현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항 모멘트가 있겠죠. 그래서 유발 모멘트와 저항 모멘트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유발 모멘트를 계산을 해보면 뭐 유발 모멘트, 외력 모멘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원점이 있고 원점에 대해서 W가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W 곱하기 지금 10m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모멘트 팔이 10m니까. 그런데 W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이 주어졌으니까 A 감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A가 50m 제곱이라 그랬고 그리고 감마는 20kN/m 3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m를 곱하게 되면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1000이니까 만이 나오겠죠. 그래서 단위가 지금 미터가 3개니까 킬로뉴튼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를 우리가 단위 폭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멘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단위 폭에 작용하는 모멘트로. 그래서 일단 유발 모멘트가 계산이 됐고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저항 모멘트라는 것은 이제 전단 강도가 발생시키는 모멘트 저항력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사면에 이렇게 저항하는 힘이 발생을 할 겁니다. 반대로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사면의 파괴 가능면에서 발생되는 전단 저항 능력에다가 이 원호의 길이를 곱하고 여기다가 모멘트 길이를 곱하면 되겠죠. 모멘트 팔 길이를 여기 모멘트 팔 길이가 R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단 강도라는 게 원래는 시그마 탄젠트 파이 플러스 C 이렇게 될 텐데 지금은 파이는 0 해석법이니까 이 앞에 부분이 날아가서 CU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CU를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차근차근 한번 대입을 해보면 앞에 값이 40kN/m 제곱이고 L은 30m 그리고 R은 20m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24,000이 나오겠죠. 이것도 단위 폭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답은 2.4가 되니까 3번입니다. 7번입니다. 지금 체분석 시험 결과 0.074mm 체를 통과한 게 14.8%라고 했는데
0.075라고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는데 KSF 기준은 0.074mm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샵 200번째 통과율이 주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게 14.8%가 있고, 그리고 0.25mm체 통과율이 있는데 요거는 뭐 쓸모없는 값이 주어졌죠 지금. 그리고 4.76mm체 통과율이 79.4%라고 했는데 우리가 4.75mm라고 암기를 하고 있지만 KSF 기준은 4.76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샵 4번째 통과율이 주어진 거고, 그리고 D에는 지금 뭐 D10, D30, D60이 주어졌죠. 그래서 지금 D에는 어떤 게 주어졌냐면 샵 200번째를 통과한 흙에 대한 엑소속 한계 시험을 실시하여 수송도표 위에 위치를 하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엑소성 한계라는 것은 세리분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샵 200번째 통과를 해야만 세리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얘기를 해놓은 거죠. 세리분에 대해서 엑소성 한계 시험을 실시를 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굳이 안 줘도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통일분류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샵 200번째 통과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14.8%인데 50%보다 작기 때문에 일단 조립표가 되겠죠. 그래서 자갈 아니면 모래가 되는 거고, 자갈이랑 모래는 어떻게 판정을 한다 그랬냐면 샵 4번째 통과율이 있고 이게 지금 79.4%인데 이거랑 어떤 걸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랬냐면 100에서 14.8을 뺀 값, 그 샵 200번째 통과율을 뺀 값이 이게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 42.6%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샵 4번째 통과율이 이 값보다 더 크니까 이건 이제 모래가 되겠죠. 이건 제가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S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그런데 소송도표에서 A선 위에 위치를 하게 되니까 이거는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는 소송도표까지 외우라 그랬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너무 친절하게 지금 다 줬습니다. 여기 있다는 얘기죠. 이게 U라인, A라인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점토로 분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가 되고 답은 SC니까 2번이 되겠네요. 8번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테르자 극한 지지력 공식을 이용해서 극한 지지력을 산정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들 중에서도 뭐 가장 쉬운 문제 유형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면 보기와 같이 균질한 지층에 기초 폭이 5m고 중요하죠. 그리고 연속 기초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반식을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QU는 CNC, QNQ 2분의 1 감마 비행 감마를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정사각형 기초나 원형 기초라면 뭐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연속 기초이기 때문에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1m 위치에 설치를 한다 그랬으니까 근입 깊이가 DF가 1m란 얘기고, 이때 지하 수위가 지표면에 일치를 하고 있네요. 여기 있죠 지금 지하 수위가. 이때 테르작의 극한 지지력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여기에 지하 수위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흙이 기초 위에 있는 흙도 기초 아래에 있는 흙도 모두 침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Q항은 기초 위에 있는 흙을 고려를 한다 그랬는데 기초 위에 있는 흙이 지금 침수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원래 감마 DF인데 감마 프라임 DF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감마항은 기초 하부에 있는 흙을 고려를 한다고 했는데 기초 하부 흙도 지금 침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감마도 감마 프라임이 들어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고, 그래서 바로 대입을 한번 해보면 지금 점착력이 주어졌죠. 10이라고 주어졌네요. 그리고 NC 값이 지금 40이라고 주어졌고, 지금 내부 마찰각이 30도라고 주어졌는데 30도일 때 지지력 계수가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용을 하면 되고, Q는 지금 감마 프라임인데 감마 세츄에이션이 지금 20이죠. 그래서 20-10 kN per 미터 3승이고, 여기에 DF가 1m라 그랬고 NQ가 30입니다. 그리고 2분의 1, 여기도 감마 프라임이니까 이건 바로 쓰겠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폭이 5m라 그랬고 N 감마가 20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1200kN per 미터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9번입니다. 지금 흙 속에서 물 흐름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물어봤는데 기억부터 보면 대부분의 흙은 퇴적토이며 퇴적토에서 일반적으로 연직 방향 투수 개수가 수평 방향 투수 개수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연 상태의 흙 입자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뭐 불규칙적으로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입자라는 게 비교적 평평한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넓게 되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자들이 중력에 의해서 퇴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반 위에 이렇게 지반이 있으면 입자들이 자연스럽게 눕게 되겠죠. 얘는 이쪽이 넓으니까 넓적한 면으로 이렇게 눕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퇴적이 되게 되겠죠. 그럼 나중에 얘네들이 쌓인 형상을 보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퇴적이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눕게 되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물이 흐른다고 하면 흙 입자가 지금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흐르는 것보다 이 방향으로 흐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이 방향보다 이 방향이 훨씬 더 물이 흐르기가 수월합니다. 입자 때문에. 그래서 연직 방향 투수 개수가 큰 게 아니고 수평 방향 투수 개수가 크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니은은 흙 입자의 구조는 투수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점토의 경우 면모 구조로 퇴적할 때 이산 구조의 경우보다 더 작은 투수 개수를 가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그래프를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비가 있고 투수 개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최적 함수비가 있는데 이쪽이 면모고 이쪽이 이산이죠. 그래서 면모 구조가 이산 구조보다 투수 개수가 크다고 했습니다. 왜 크냐면 면모 구조는 입자 간에 이제 이렇게 격자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죠. 면모 구조는. 그래서 면모 구조가 이산 구조보다 훨씬 투수 개수가 크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답은 일단 4번인데 디귿도 보면 대부분의 흙에서 물의 속도는 대단히 느림으로 측류로 감지할 수 있고 이때 흐름 속도는 동수경사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보기입니다. 다이시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다이시의 법칙은 뭐라 그랬냐면 유출 속도는 KI라고 했죠. 그래서 흙 속의 물의 속도는 동수경사에 비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다이시의 법칙에 대한 얘기인데 다이시의 법칙에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기본 가정이 뭐냐면 흙 속에서는 물이 너무 느려서 측류라고 간주를 합니다. 측류라고 가정을 합니다. 요거는 가끔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냥 다이시의 법칙의 기본 가정이 흙 속의 물의 흐름은 너무 느려서 측류로 가정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요게 이제 틀린 보기로 나오면 측류를 살짝 바꿔서 난류로 나옵니다. 뭐 측류가 뭔지 난류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난류가 아니고 측류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디귿은 맞고 리을은 유선망에서 두 개의 유선 사이를 흐르는 침투 유량의 크기는 요소의 크기에 관계없이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널말뚝에서 물이 흐르는 걸 보면 여기 지표가 이렇게 있고 상류 수면이 있고 하류 수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선망을 어떻게 작도를 하게 되냐면 일단 이렇게 유선을 그리게 되죠. 밑에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유선이 지금 유선 사이를 흐르는 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선들이 유선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요소의 크기가 다릅니다. 여기는 크고 여기는 조금 작죠. 그렇지만 이 유선 사이를 흐르는 이 흐름의 유량과 이 흐름의 유량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0번입니다. 지금 오염된 집안의 현장 정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이 4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설명하는 이유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문제는
기사 시험에나 굉장히 적합한 문제입니다. 토목 기사에나 나올 법한 문제고, 토질역학 7급 토질역학에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데 서울시기 때문에 나왔어요. 굉장히 안 좋은 문제입니다, 사실상.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암기량을 늘리게 되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뭐 현장 종합 방법, 현장 타설 방법, 뭐 지방 계량 공법 이런 것들을 그냥 외워야 돼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 현장 장어 방법은 뭐 생분해법, 증기 축출법, 양수 처리법 이게 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외우게 되면 기억도 안 날 뿐더러 실제로 출제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냥 버린다는 생각으로 그냥 공부를 하지 마세요. 물론 굉장히 불안하겠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안 맞아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이런 거 다 버리고 합격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제가 이 문제를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90점이 안정적으로 90점이 넘어간다.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암기형 문제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11번입니다. 지금 보기와 같이 널말뚝 하부로 물이 흐르는 유선망이 있는데 유선망이 작동되어 있죠. 그리고 투수계수가 주어졌고 A점과 B점에서 각각의 피조메타 수위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피조메타가 있는데 여기서 이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여기 A점이 있다고 치고 여기서 피조메타 수위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A점에서 이 전체 피조메타 수위는 전수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면이 있으면 여기를 우리가 위치수도의 기준면으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기준면에서 여기 피조메타 수위까지는 압력수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일단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각각의 피조메타 수위를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이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전체 수위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러면 A점과 B점의 전수들을 계산을 하라는 문제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개념을 일단 갖고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기준은 지표면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기준면이죠. 이건 좀 특이한 문제입니다. 원래 우리가 기준면은 하류측 자유수면을 기준면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지표면을 하라고 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지금 전수들을 일단 먼저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하류 자유수면의 어떤 점을 C라고 하고 지표면의 점을 D라고 하면 우리가 D점의 전수들은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C점을 먼저 해석을 합니다. C점의 지금 위치수두는 1m죠. 왜냐면 기준면으로부터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압력수두는 0입니다. 자유수면이니까. 그래서 전수두가 1m가 나오게 되죠. C점의 전수두는 1m인데 그럼 D점의 전수두는 C점의 전수두와 같죠. 왜냐면 물속에서는 전수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C점과 같고 이게 1m가 되겠죠. 일단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기준면 C점이 있던 지표면에서 전수두가 1m이다. 여기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되냐면 전수두를 해석을 하려면 유선 전수두 손실 칸수를 계산을 해야 되죠. 1, 2, 3, 4, 5, 6, 7, 8. 그래서 ND가 8이고, 그리고 전체 전수두 손실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델타 H는 하류 자유수면과 상류 자유수면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4m고, 그러면 다 구해줬죠. 일단 A점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면 A점 전수두는 여기 지표면 전수두에서 1m죠. 여기다가 ND에다가 델타 H인데 여기 하류 지표면에서 A점까지 몇 칸이냐면 하나, 둘, 셋, 넷, 5칸이죠. 그래서 5를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1m 더하기 8분의 4 곱하기 이게 지금 5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0.5니까 2.5가 돼서 3.5m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고요. B점 전수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1m 더하기
8분의 4에다가 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리고 B점은 몇 번째 칸에 위치하냐면 두 번째 칸에 위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2m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2번입니다. 지금 포화 모래에 대해서 삼축 압축 시험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 보기와 같은 시험 결과를 얻었고 점착력은 0이라고 주어졌네요. 굉장히 친절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뭐 모래라고 했어도 우리가 C가 0이라고 알았어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C를 주어졌고, 그리고 전단 저항각 파이 프라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효 응력에 대한 전단 저항각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풀어봤던 문제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공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파이 프라임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걸 유효 응력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 프라임 C 코탄젠트 파이죠. 코탄젠트 파이 프라임이 나오고 2분의 시그마 1 프라임 마이너스 시그마 3 프라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C가 0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0이고, 정리를 하게 되면 시그마 1 프라임 분의 시그마 1 프라임 더하기 시그마 3 프라임 분의 시그마 1 프라임 마이너스 시그마 3 프라임이 나오겠죠. 이게 프라임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전응력에 대해서 주어졌습니다. 시그마 3가 주어졌죠. 지금 시그마 3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시그마 3 프라임이죠. 그래서 시그마 3에서 델타 UDF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0이고 50이니까 시그마 3 프라임이 50이 되겠죠. 그리고 시그마 1 프라임을 구해야 되니까 시그마 1에서 델타 UD F를 이렇게 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시그마 1이 없습니다. 시그마 1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시그마 3에다가 델타 시그마 DF를 더하면 시그마 1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1은 200이 되고 수압은 50이니까 이게 150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150 더하기 50분의 150 마이너스 50이니까 밑에가 200이고 위에는 100이죠.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이 프라임은 사인 마이너스 1에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3번입니다. 지금 지표면에 설치된 지름 10m의 원형 기초에 80kN/m 제곱의 등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는데, 이 하중에 의해서 지표면 아래 10m 깊이에 발생하는 연지 극력의 증가량을 2대1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학생들이 풀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게, 여태까지 모든 2대1 법들이 직사각형에 대해서 고려를 했었죠. 직사각형 단면에 대해서. 그래서 Z만큼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좌우로 2분의 Z만큼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Z 깊이에서 2분의 Z만큼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B가 원래 B였던 것은 B 플러스 Z가 되고 L은 L 플러스 Z가 됐죠. 그래서 우리 공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델타 Q는 Z 지점에서 응력의 증가량은 B 플러스 Z L 플러스 Z Q에다가 B 곱하기 L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암기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대입을 못합니다. 지름이 10m의 원형 기초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결국에 폭이 B였는데 Z만큼 내려가면 좌우로 Z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그대로 원형 기초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그 원형 기초가 있는데 얘가 D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렇게 평면에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Z면 얘가 2분의 Z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죠. 똑같습니다. 2대1법이니까 2분의 Z. 그러니까 D였던 게 D 플러스 Z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B와 L에 대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방향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도 D가 D 플러스 Z가 되고 이 방향으로도 D가 D 플러스 Z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밑에서는 D 플러스 Z의 원형 단면으로 이 응력이 분포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원래 Q라는 하중이 위에서는 4분의 D제곱 파이에 힘을 줬는데 밑에서는 D 플러스 Z
제곱 파이에 원이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4 날리고 파이 날리면 d 플러스 z의 제곱 q 곱하기 d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d가 10이고 z가 10이라 그랬고 q가 지금 80이라 그랬죠. 이게 10의 제곱.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20kN per 미터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4번입니다. 지금 점토 시료를 지름이 6cm고 그리면서 한번 보면 여기가 6cm고 높이가 2cm인데 안밀링에 넣고 이런 안밀링에 넣고 안밀 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흙의 무게가 80g이고 여기서 말하는 흙의 무게라는 것은 흙 입자의 무게와 물의 무게를 합친 거죠. 그리고 함수비가 0.25고 안밀 시험으로 인해서 시료의 높이가 6mm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료의 비중이 주어졌고 이때 흙 입자만이 차지하는 높이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공식을 암기를 하고 있죠. HS라는 것은 AGS 감마 W분의 WS다 이런 공식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WS가 안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전체 무게와 함수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감마 D라는 게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감마 T 이런 공식이 있죠. 이런 관계가 있죠. 그런데 얘네들이 각각이 부피가 같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전체 부피분의 WS는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전체 부피의 W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피가 같기 때문에 WS라는 것은 결국에 요거랑 똑같이 생겼죠. WS는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감마 T WT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AG S 감마 W분의 여기다가 1 플러스 오메가 W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지금 단면적은 원형 단면이니까 4분의 6의 제곱 파이 센티미터 제곱이 나오게 되고 GS가 2라고 주어졌죠. 그리고 물은 그램 퍼 1g per 센티미터 3승이 적합하겠죠. 왜냐면 지금 질량이 g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여기도 센티미터로 주어졌으니까 1g per 센티미터 3승이 좋습니다. 그리고 1 플러스 0.25에다가 WT가 80g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1.18cm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지금 여기에 뭐 높이가 6mm 감소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프린트에다 적어놨는데 그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필요 없는 조건입니다. 오히려 이걸 이용을 하려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풀이 방법이 이제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려하지 말고 제가 푼 이 방법으로 풀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번입니다. 지금 일면 배수 상태인 10m 두께의 포화 점토 지반이 있고 요거는 뭐 일면 배수라고 안 주어졌더라도 우리가 그림을 보면 밑에가 지금 불투수층이기 때문에 일면 배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HDR은 H와 동일한 10m가 되고요. 지금 100kN per 미터 제곱에 무한 등분포 하중이 작용을 했고 1년 경과 후에 발생되는 1차 안밀 침하량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년 경과 후에 안밀도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안밀도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계수를 일단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시간계수라는 것은 HDR 제곱분의 CVT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지금 HDR이 일면 배수니까 10m라고 주어졌고 CV가 주어졌죠. 여기 19.7 미터 제곱 퍼 2억 이렇게 주어졌고 1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0.197이 나오니까 TV가 0.197이란 얘기는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 암밀도가 0.5구나 요거는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랑 같이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은 TV가 0.848이면 이때 U는 0.9라 그랬죠. 이것도 같이 암기를 해두시고 그래서 1년 경과 후에
1년 경과 후 안밀도가 0.5다. 일단 이게 일단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치마량을 계산을 해야 돼요. 전체 치마량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지금 이 집안이 정규 안밀토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1 플러스 2제로분의 정규 안밀토니까 여기에 압축 지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H의 로그 초기 유효응력분의 나중 유효응력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초기 유효응력을 계산을 하게 되면 하중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침수 단위 중량을 이용해서 감마 프라임 Z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감마 세츄에이션이 주어졌죠. 여기 있죠. 그러면 20에서 10을 빼서 침수 단위 중량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항상 중앙에서 계산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5m니까 이게 지금 10 곱하기 5니까 50kN per m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나중 유효 응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무한 등분포 하중이 작용을 했습니다. 무한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경우에는 지중에서 어느 점에서도 무한 등분포 하중과 동일한 크기의 유효 응력이 증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제로 프라임에다가 Q를 더하면 되겠죠. 무한 등분포 하중 델타 Q죠,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게 150 kN per m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초기 간극비가 지금 1이라 그랬고 CC가 지금 문제에서 0.4라고 주어졌네요. 그리고 점토층이 10m고 로그 시그마 제로 프라임이 50이고 시그마 1 프라임이 150입니다. 이게 로그 3이 되겠죠. 로그 3은 문제에서 0.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1분의 0.4 곱하기 10m 곱하기 0.5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1m가 되는데 지금 이 계산할 값은 전체 치마량입니다. 그런데 1년 경과 후에는 안밀도가 50%라 그랬으니까 1m에 50%인 0.5m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6번입니다. 지금 사질토 집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직경 30cm의 평판을 이용해서 제하 시험을 실시를 했는데 허용 지지력은 600kPa였고 그때 치마량이 45mm였습니다. 근데 직경을 1.2m로 증가시켰을 때 400kPa의 하중을 가한 기초에서 예상되는 치마량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사질토 집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 직경이 30cm였는데 이게 이제 직경이 실제 기초로 변하면서 1.2m가 된 거죠. 그런데 30cm에서 치마량이 45mm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이제 1.2m가 됐을 때 치마량을 계산을 해야 되죠. 이거는 우리가 공식을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S0에다가 이거는 순전히 이제 경험식 같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공식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이게 45mm고 B가 지금 1.2m죠. 그리고 처음이 30cm고 2 곱하기 1.2m.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115.2mm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공식은 압력이 가해지는 하중이 똑같다고 했을 때 나온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허용 지지력이 600kPa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도 600kPa이라면 115.2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400kPa를 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5.2mm에다가 600분의 400만큼 발생을 하게 되겠죠. 3분의 2만큼.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76.8mm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7번입니다. 지금 점토에 대한 정지토합 계수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1번부터 천천히 한번 보면 정규 안밀 점토는 과안밀 점토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규 안밀 점토에서 정지토합 계수는 1-sin 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과안밀 점토에서는 1-sin 파이 루트 OCR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OCR은 1보다 크죠. 이 과안밀 B는. 그렇기 때문에
과안밀 점토가 정규 안밀 점토보다 큽니다. 그래서 1번은 지금 틀렸고 2번 같은 경우는 정규 안밀 점토의 경우 소성지수가 클수록 정지토합계수가 커진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또 공식이 있습니다. 소성지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해보자면 정규 안밀 점토가 있는데 이 K0를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파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사인 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공식이 있는데 이 소성지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0.44 플러스 0.42 100분의 pi 이런 공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요. 이거를 암기하라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pi가 증가를 하게 되면 소성지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정지토합계수도 증가한다. 이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고요. 3번은 집안의 연직 전응력에 대한 수평 전응력의 비를 의미한다. 이거는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했었는데 K0라는 게 그러니까 토합계수라는 게 굳이 정지토합계수만이 아니더라도 토합계수라는 것은 시그마 V분의 시그마 H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엄밀히 표현을 하게 된다면 유효응력 간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응력이라 그랬으니까 틀렸죠. 4번은 정규 안밀 점토의 경우 내부 마찰각이 크면 큰 값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1 사인 파이니까 파이가 커지면 작아지겠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18번입니다. 지금 토치장에서 채취한 흙에 대한 다짐 시험을 실시를 했는데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주어졌고 최적 함수비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흙의 비중이 있는데 포화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중요한 개념은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발생했을 때 다짐 곡선에서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발생됐을 때 포화도가 100%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고 포화도가 100%일 때 다짐 곡선은 0공기 곡선이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개념을 일단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포화도인데 포화도라는 것은 VV분의 VW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뭐 부피에 대한 어떤 요소가 아무것도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암기하고 있는 공식이 뭐가 있냐? SE는 오메가 GS 이런 식이 있죠. 그래서 포화도라는 것을 2분의 오메가 G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메가가 주어졌고 이게 지금 0.2라고 주어졌고 GS가 주어졌죠. 간극비만 있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극비를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문제에 또. 그래서 간극비를 또 구하려고 하면 VS분의 VV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부피에 대한 어떤 요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고 다른 공식을 또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조 단위 중량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이 공식을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감마 D가 지금 16kN per m 3승이고 GS가 2.4죠. 그리고 감마 W가 10kN per m 3승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16분의 24 마이너스 1이니까 0.5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화도는 0.5분의 함수비가 0.2라 그랬고 GS가 2.4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0.9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9번입니다. 지금 토합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1번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암기를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암기를 하라 그랬냐면 랑킨 토합이 콜롬보 토합보다 주동 토합이 커서 안전하고 안전측이고 그리고 콜롬보 토합이 랑킨보다 수동 토합이 커서 불안전 측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라고 했어요. 몇 번이나. 그래서 지금 1번은 반대로 나왔죠. 랑킨 토합이 콜롬보 토합보다 주동 토합이 작다라고 있는데 큽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이 틀렸고 1번이 일단 답이고요. 2번을 보면 토합의 분포는 구조물과 흙의 상대적인 변이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토합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정지 토합이 있고 주동 토합이 있고 수동 토합이 있습니다. 정지 토합이라는 것은 횡 변이가 없을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지일 때 토합을 의미를 하는 거고 주동 토합이라는 것은 횡 구속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변이가 발생을 할 때 변이가 발생해서 팽창 파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의 토합을 의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동 토합이라는 것은 횡 구속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이가 발생을 할 때 수축 파괴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의 토합을 우리가 수동 파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류 구조물 중에 토합 분포가 삼각형 형태에 가장 가까운 것은 옹벽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옹벽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뒤에다가 하중의 형태를 이렇게 삼각 등분포 하중으로 그리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고요. 3번은 옹벽 설계 시 앞부리에서 작용하는 수동 토합은 무시하거나 2분의 1만 고려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우리가 항상 지금 객관식 문제가 간단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흙이 지금 여기만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집안을 보게 되면 앞에도 이렇게 흙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서 이렇게 수동토합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실제 설계 시에는 이 수동토합을 무시하거나 2분의 1만 고려를 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은 틀렸고 맞았고 지금 3번은 맞았고 2번도 맞았고 3번도 맞았고 4번은 콜롬보 토합 이론에서 수동토합은 병말 찰각이 커질수록 커진다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콜롬보 토합에서는 병만 마찰각이 커지면 수동 토합은 커지고 주동 토합은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20번입니다. 지금 카사그란데의 소송도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부터 보면 점토와 실트를 구분하는 A선의 방정식을 보면 액성한계가 25.5%에서는 25.5%보다 작게 된다면 PI가 4%인 수평선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1번은 그렇게 좋은 보기가 아닙니다. 이런 보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소송도표는 가로축을 액성한계로 놓고 세로축을 소송지수로 놓게 되면 이렇게 U라인과 A라인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들은 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U라인은 0.9, LL-8이라 그랬고 A라인은 0.73, LL-2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가 4고 PI가 4고 7이고 이 영역이 있죠. CLML 영역이 있는데 25.5%에서는 PI가 4%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0.73에다가 LL에다가 25를 넣게 되면 이게 대략 한 4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이제 한 25.5%란 얘기죠. 계략적으로. 그래서 25.5% 밑에서는 이 PI 4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1번은 맞습니다. 2번은 유기질토의 판별은 노건조 시료의 액성한계를 측정하여 판정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 통일분류법에서 유기질토를 어떻게 판정을 한다 그랬냐면 우리가 원래 액성한계 실험 그러니까 애터버그 한계 시험에 이용되는 모든 시료들은 노건조 시료를 이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노건조 시료 말고 자연건조 시료의 액성한계를 측정을 해서 그걸 우리 비건조 시료라고 그러는데 이 값이 0.75보다 작으면 유기질토로 판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 요거는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3번은 U라인의 방정식에 있어 LL, PI 값이 U라인보다 위쪽에 있는 흙은 없다 그랬는데 이 U라인은 상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흙이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고 4번 이중 기호로 나타내는 B근 부분 CLML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A라인보다 아래쪽에 있다 그랬는데 지금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답은 4번입니다.